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 일을 배우며 가업을 잇기 위해 노력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부모님 가게를 물려받아 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집안 사정 잘 모르는 바깥 사람들이 보기엔 요즘같이 취업하기 힘든 시대에 부모님 잘 만나서 쉽게 가게 물려받는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랍니다. 물론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본인 능력만 가지고 취업을 하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건 잘 알아요. 저도 한때는 대학 졸업하고 취업해서 회사 생활도 해봤거든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도 결코 녹록하게 살아오신 게 아니지 않아요? 집에서 도저히 자식의 앞길을 보이지 않아 마지못해 부모님이 하시던 가게를 물려주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님들 역시 어지간한 결심이 아니군 자식에게 가게 물려줄 생각은 잘 못하시니까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 관두고 엄마 아빠 일하시는 떡집 일을 배우겠다고 했을 때 처음엔 부모님 반대도 만만치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헛바람 들어 부모님 덕볼 생각하며 철딱서니 없이 굴 성격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계셨기에 결국엔 제 뜻을 받들어 주셨죠. 지금은 부모님이라고 절대 저 쉽게 봐주지 않고 스파르타식으로 혹독하게 가르침 받고 있어요.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고된 일상에 가끔은 내가 쉬운 길 놔두고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 싶은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부모님이 평생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오신 일을 이어받는다는 것에 저 역시 자부심을 가지고 힘을 내고 있습니다. 저나 저희 부모님께는 저희 떡집 일이 그 누구에게도 부끄러울 것 없는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아무래도 바깥에서 보기엔 그저 흔한 요식업 중 하나라 생각하고 쉽고 만만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덜어 있습니다. 특히나 저 결혼 준비하면서 예비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저희 부모님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땐 저도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럼 내가 하나 있는 아들 이렇게 귀하게 키워서 의사까지 만들어 놨는데 고작 떡집 사돈에게 만족할 것 같아요?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들 마세요. 그래요. 귀한 자식 볼품없는 집안에 보내는 걸 어느 부모가 반기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댁 같은 사람한테 우리 귀한 딸내미 절대 못 보내겠네요. 저희 부모님은 강하게 나오시긴 했습니다만 애초에 상대방 쪽에서 그렇게 무례하게 굴지 않았더라면 저희 부모님께서 왜 저렇게까지 하셨겠어요. 전 저희 부모님 마음 100번 이해해요. 사람을 제멋대로 함부로 대했을 땐 당연히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죠. 저와 부모님이 대체 무슨 일을 당한 건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희에게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께만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전 저희 엄마 아빠의 외동딸입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두 분이 합심해서 떡을 만드는 일을 하셨기에 제가 어릴 적 기억 속의 부모님은 항상 바쁘신 분이셨어요. 떡 만드는 게 서서 먹을 때나 간단하고 쉬운 일이지 여간 손이 많이 가는 일이 아니랍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겨우 쉴까 말까 할 정도로 열심히 쉬었던 부모님 몸에선 항상 떡을 찌느라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따뜻하고 고소한 떡 익는 냄새가 몸에 배어 계셨어요. 전 지금도 그 냄새 생각하면 참 포근한 기분이 듭니다. 지금은 제법 입소문도 타고 가게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만 저 어릴 적만 하더라도 두 분 힘으로 떡집을 제대로 키우려고 애쓰시는 부모님이셨어요. 처음엔 떡 만들 공간만 간신히 마련한 좁디 좁은 시장 안 가게에서 출발하신 부모님이셨습니다. 저희 친가도 외가도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셨기에 두 분의 사회 초년생 시절은 만만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항상 떡 빚는 일에 진심이셨던 두 분이 만나 결국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됐고 함께 합심해서 떡집을 차리셨죠. 항상 집에서나 떡집에서나 하루 종일 붙어 다니시며 투닥거리시는 두 분이기에 말로는 서로 지긋지긋하다 하시지만 자식인 제가 보기엔 그 두 분만한 천생연분도 없는 것 같아요. 생계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두 분 모두 당신들께서 하시는 일에 열정이 넘치는 모습을 보면 서로를 서로만큼 잘 이해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은 기분이 들죠.
그렇게 항상 사이가 좋으신 부모님을 보고 자라다 보니까 저 역시도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될진 모르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저렇게 함께 좋아해주고 같이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엔 저희 떡집이 제법 유명세를 타고 장사도 안전 궤도에 들어서 보다 번듯한 자리로 이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시장 안에서 장사를 하고 계셨습니다만 부모님의 노력이 서서히 빛을 보는 것 같아 저도 기뻤어요. 보통 요식업을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 부모님이 판매하시는 음식을 진료하는 애들도 많더라고요. 저희 엄마 아빠가 시장 안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저도 시장에 붙박이처럼 지내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 다른 상인분들을 부모님으로 둔 친구들과 어릴 적부터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그중에 짜장면집을 하는 친구나 전집을 하는 친구는 다들 짜장면이나 전이라면 학을 뗐어요. 너 암만 짜장면이 맛있다고 해도 그게 하루 이틀이지. 맨날 춘장 볶는 냄새 맡고 있으면 그것도 얼마나 물리는 줄 알아? 난 밥이 최고다. 그래, 나도 전 부치는 기름 냄새만 맡아도 입맛 뚝 떨어져. 전 그런 친구들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전 태어나서 한 번도 떡에 질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딸내미가 밥은 제대로 안 챙겨 먹으면서 엄마 아빠가 갓 뽑아준 따끈한 떡 집어 먹는 재미에만 빠져 있으니 적당히 먹어야 건강 안 해친다고 부모님한테 야단을 맞기 일쑤였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참아요? 여러분, 갓 나온 떡 드셔보신 적 있어요? 세상에 그것보다 더 일미는 없을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저희 엄마 아빠라서가 아니라 떡 만드는 솜씨가 일품인 부모님이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단순히 생계만을 목적으로 떡을 만드시는 게 아니었기에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한 이후로 항상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으시며 국내 내로라 하는 명인분들이 만드신 떡이나 그때그때 유행하는 떡들도 꼭 빠짐없이 구해다 드셔보시곤 하셨거든요. 그런 부모님 곁에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준 떡도 제법 많이 맛봤습니다. 그럼에도 제 입에 가장 맛있었던 건 저희 부모님 떡이었어요. 물론 제가 워낙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떡을 먹어왔으니 거기에 입맛이 맞춰져 있을지도 모를 노릇입니다만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부모님 떡은 진짜 맛있거든요. 제가 성장해서 대학 진학할 때 식품영양학과에 들어갔던 것도 8할 이상은 그런 저희 부모님의 영향일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떡 만드는 일이 그렇게 고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는 낯으로 즐겁게 하실 수 있었던 일이니 저 역시도 그런 일을 하고 살고 싶었죠. 부모님 영향인지 어릴 적부터 이것저것 음식을 만드는 일에 취미가 붙은 저였습니다. 항상 가게에 가 계시느라 바쁘신 부모님이니 이것저것 만들어다가 학교 마치고 부모님께 도시락 배달을 가는 길은 늘 즐거웠어요. 부모님 역시 엄마 아빠 챙길 시간에 집에서 공부하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며 말로는 절 만류하시긴 했지만 그렇게 매일같이 제가 직접 만든 요리를 싸다가 떡집으로 들어서는 절 보고 반가워하시는 모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김씨는 저게 무슨 복이래. 요새 어떤 딸내미가 부모님 일하는 데까지 와서 끼니까지 챙겨. 복 중에 최고 복이 자식 복이라더니 자기들이 전생에 공덕 많이 쌓았나 보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사춘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부모님하고는 정서적으로 거리감이 좀 생기잖아요. 게다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 자녀들이 사춘기 들어서면 그런 부모님 일터에 오는 걸 창피하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 사춘기가 돼도 여전히 제 집 안방처럼 떡집을 들락거리니 주변 상인분들 중에선 그걸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 보시기엔 그런 제가 기특해 보였나 봐요. 가끔 제가 음식을 너무 많이 했을 때 저희 떡집 앞에 모여 제가 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작은 상인 반상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라면서 엄마 아빠가 일하시는 시장 상인분들의 애정을 독차지하게 된 저였어요. 매번 갈 때마다 과일이며 간식이며 한알 음식 안겨주시는 바람에 제겐 항상 간식거리가 넘쳤죠. 집에 아이라곤 저 혼자밖에 없고 그렇다고 그걸 저 혼자 다 먹을 수도 없으니 가끔 학교에 싸가지고 가면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한창 클 때니까 먹을 것만큼 아이들 환심을 사기 좋은 것도 또 없었고요.
제가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 교우 관계가 원만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또한 저희 부모님과 상인 어르신들의 애정 덕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 제 부모님 하시는 일을 밝히는 것에 대해 서슴이 없었습니다. 같은 학교 다니던 애들 중에선 부모가 교수인 애들도 있고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집에서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릴 적부터 친구 가려가며 사귀는 속물적인 모습을 벌써부터 보이는 애들도 제법 있었고요. 그런 애들이 뻐기듯 부모님 직업을 자랑할 때도 전혀 주눅 드는 모습이 없던 저였습니다. 너희 부모님은 뭐 하셔? 우리 엄마 아빠 떡집 하셔. 그야말로 해맑은 얼굴로 당당하게 말하는 저를 보고 오히려 상대방 쪽에서 당황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걔가 당황하든 말든 우리 엄마 아빠가 떡집 하는 게 뭐 어때서요? 본인들 좋아하시는 일, 제일 잘 하시는 일 하며 절 남부럽지 않게 키워주신 부모님이셨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일 하면서 돈 버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일 있나요? 흔히들 머리 쓰는 일은 귀한 일이라고 여기고 몸 쓰는 일은 머리 나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폄하하며 낮추어 보는 사회적 편견이 있다는 걸 크면서 알게 됐지만 그럼에도 그런 사고방식이 잘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애초에 돈에 똑똑한 돈이 있고 무식한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차피 돈 버는 건 똑같지 않나요? 남 등쳐먹거나 불법적인 일 저질러서 번 돈만 아니라면 열심히 일해 번 돈은 다 귀한 돈이죠. 고로 살면서 단 한 번도 저희 엄마 아빠 하시는 일을 부끄럽게 여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랑스러웠으면 자랑스러웠지. 저희 부모님이 시장에서 일하시는 건 저한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건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격 베베 꼬인 사람들 중에선 제가 부모님 떡집한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걸 보고 괜히 뒤에서 수군거리는 인간들도 있었죠. 제 입장에선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는 티를 내주는 게 오히려 나았습니다. 그런 걸로 사람을 제멋대로 평가하는 부류랑은 저도 가깝게 지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살다 보니 생각보다 그렇게 하는 일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단편적인 사고방식으로만 사람을 대하는 부류가 제법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개인적으로는 참 딱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아는 좁은 사고방식에 갇혀 정말 귀한 게 어떤 건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제 입장에선 처음 사람 사귈 때 사람을 거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했어요. 어차피 그런 걸로 사람 평가하는 유형이라면 길게 이어갈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소개팅으로 만나게 된 예비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무렵엔 아예 저희 부모님 직업을 처음부터 공개하고 얘기를 하는 게 제겐 마치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 되어버렸죠. 어차피 사람 처음 만날 때 주로 궁금해하는 것들이 당사자 직업이나 출신 학교, 부모님 뭐 하시는지 그런 것들 아닌가요? 처음 만났을 때 꺼내기에 그리 뜬금없는 주제도 아니고 제가 부모님 떡집 한단 말을 했을 때 상대방 반응을 보면 대충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되기도 했고요. 한마디로 제가 저희 엄마 아빠 떡집 한다고 했을 때 애매한 반응을 보였더라면 예비 남편은 이미 저한테 예선 통과도 못했을 거라는 뜻이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제가 떡집 딸내미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예비 남편은 갑작스럽게 훅 들어온 제 말에 조금 당황한 것 같았지만 이내 반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 수희 씨 부모님도 요식업에서 일하셨어요? 저희 엄마도 솜씨가 좋으셔서 반찬 가게 일을 오래 하셨어요. 네, 지금도 시장에서 떡집하고 계세요. 태우 씨 부모님도 장사 오래 하셨나 봐요. 아, 저희 어머니도 시장 안에 있는 반찬 가게에서 일하셨거든요. 학교 다닐 땐 그래서 엄마 일하시는 데 가서 밥도 먹고 오고 그랬죠. 왜 반찬 가게 가면 집에서 먹는 것보다 반찬 가지수가 훨씬 많잖아요. 신이 나서 조잘조잘 떠들어대는 예비 남편을 보며 적어도 시장에서 장사하는 집 딸내미라고 우습게 볼 사람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건 그 사람이랑 가까워지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어릴 적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홀어머니 밑에서 컸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두 분이 멀쩡하게 살아계셔서 자식 하나 키워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여자 혼자서 아들을 저만큼 키워내셨으니 그분도 참 고생이 많으셨겠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도 후한 평가를 받아오며 살아왔다 보니 제게 이성적으로 관심을 표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거든요. 제가 먼저 좋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저한테 관심을 가져놓고도 저희 집 떡집 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예전과 다르게 보는 속물들도 적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왔던 예비 남편이고 제가 처음으로 말을 꺼냈을 때도 이상한 기색은커녕 오히려 저와의 공통점이 생겼다고 도리어 반기던 모습을 생각해보면 그런 문제로 사람 실망하게 할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댁 어머니도 장사하면서 아들 키우신다고 노고가 많으셨겠구먼. 여느 때처럼 열심히 떡 뽑을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부모님이셨어요. 그 옆에서 갓 나온 가래떡을 쫙 떼서 쫄깃쫄깃 씹으며 최근에 만나게 된 남자친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던 중이었죠. 제가 외동딸이기도 하고 워낙 어릴 적부터 저희 엄마 아빠 일하는 곳에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며 이런저런 얘기 주고받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딱히 숨기는 것이 없었어요. 부모님도 항상 외동딸인 제게 관심이 많으셨으니 저희 엄마 아빠가 모르는 제 친구 같은 건 존재하지도 않았고요. 그건 연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굳이 남자친구 생길 때 부모님께 숨기지 않았고 저희 엄마 아빠도 딸 자식이 부모 몰래 누구 만나는 것보단 차라리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편이 더 안심되시는 것 같았어요. 반찬 가게 하신다니까 음식 솜씨 정말 좋으시겠다. 나중에 너 시집가서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이랑 친정엄마가 해준 음식이 너무 비교가 되면 어떡하니? 엄마는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시어머니 무슨? 벌써부터 걱정을 사서 하는 엄마에게 그렇게 말하곤 간만에 온 부모님 떡집 일을 거들었어요. 저희 엄마가 워낙 평생 떡집 일을 하시느라 바쁘셨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전업주부로 살림하시는 분들보단 요리할 시간이 부족하셨어요. 그래서 제 입엔 저희 엄마 반찬이 가장 맛있었지만 아무래도 떡 만드는 솜씨보단 자신이 없어 하시는 엄마셨죠. 물론 벌써부터 예비 남편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라고 지칭하며 음식 타박 받을까봐 걱정하시는 건 시기상조라 생각했지만 어찌됐든 엄마 아빠나 지금 만나고 있는 예비 남편에 대한 인상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다행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아직 직접 얼굴을 보긴 전이었지만 그래도 얘기를 전해 들어도 사람이 괜찮을지 않을지 정도의 느낌은 오지 않아요. 전 결혼할 때 남편 될 사람과 부모님 대면하기를 결코 바라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남자의 눈이 뒤집혀서 부모님 반대 무릅쓰고 결혼 같은 거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내가 나이가 차서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배우자를 맞이하고 싶은 생각이었어요. 집안 분위기가 저희 집처럼 좋은 집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혼을 급하게 서두를 생각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비 남편 쪽에서 연애 시작한 지 채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했을 땐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수희 씨, 우리 엄마가 수희 씨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겠어? 아직 좀 부담스러울까? 어머님이 그러셔? 부모님 입장에서야 자식이 연애를 한다고 하면 상대가 궁금한 일은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저희가 무슨 1년이라도 만난 것도 아니고 고작 2달 만났는데 상대방 부모까지 보자는 말은 부담스러운 게 맞잖아요. 그렇다고 저희 둘 사이에 결혼에 대한 얘기라도 오갔다면 또 몰라요.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듣자 하니 요즘 남자들 사이에선 자기 엄마가 한번 보자는 말을 결혼하자는 뜻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다죠. 하지만 제 성격에 저런 말은 상대방에게 마이너스 점수를 주기 딱 좋은 말이었습니다. 남자라면 결혼할 생각이 있으면 제대로 말을 해야죠. 그러니 저게 예비 남편 입장에서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해보자고 한 소리라곤 차마 생각지도 못했어요. 설마 그렇게나 무도 없고 경우 없는 소리를 할 사람이라곤 생각하지 못한 거죠. 차마 당황스러움을 숨기지 못하는 저를 보고 예비 남편 또한 머쓱해진 것 같았습니다. 수희 씨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거란 생각은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엄마가 오랫동안 혼자서 자식이라곤 나 하나 키우셨다 보니까 이래저래 내 일 관련된 거면 많이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영 안 될까?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 그러실 순 있겠지만 그건 그쪽 부모님 입장만 고려한 거 아닙니까?
전 적어도 서로 결혼하기로 합의를 해서 구체적인 결혼 계획이 나오기 전까진 상대방 부모님까지 뵐 생각은 없었거든요. 아무리 상대편에서 편하게 얼굴 보고 밥이나 함께 먹자는 뜻으로 불렀다고 해도 어떻게 제 입장에서 그걸 편하고 가볍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한번 안면 익히고 나면 그 다음부턴 이렇게 일방적으로 만남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도 거절하기 더 어려워지겠죠. 미리부터 그런 번거로운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성격이 아닌 건 딱 아닌 성격이거든요. 피차 유쾌할 주제가 아니더라도 할 말은 딱 부러지게 해야죠. 태우 씨,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내가 아직은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 우리 만난 지도 얼마 안 됐고 조금 더 있다가 어머님 뵈도 괜찮지 않겠어? 그래. 갑작스러웠지? 알았어. 이번엔 내가 알아서 잘 말씀드릴게. 그렇게 얘기를 잘 마무리 지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일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한 친구가 이러는 겁니다. 야, 너도 깡 참 대단하다. 그게 무슨 뜻이야? 너 지금 만나는 사람 의사라며. 그러면 너 모르게 지금도 선인이 뭐니 들어오는 거 꽤 많을걸? 너도 이제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세상 돌아가는 사정 정도는 알 거 아니야. 예비 남편 직업이 의사인 건 맞아요. 당시에 예비 남편이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 중이었거든요. 아직 전공의 과정이었고 본인 개인 병원이 있거나 한 건 아니었지만 의사가 맞긴 했죠. 그 친구는 제가 의사 만난다는 말을 들은 순간부터 묘하게 기분이 언짢아 보이더라고요. 다른 친구 같았으면 예비 남편에게 선자리 주선이 많이 들어온다는 게 절 걱정해서 하는 말이겠거니 했겠지만 왠지 그 친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까 썩 고깝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을 찌푸리고 그 친구를 대받아쳤죠. 그 사람 직업적인 조건이 나쁘지 않은 편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치만 지금 만나고 있는데 그런 건 당연히 거절하고 있겠지. 그 정도 믿음도 없는 것 같으면 나도 굳이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을 거고. 얘가 정말 철모르는 소리 하네. 야, 아무리 지금 좋아 죽는다고 쳐도 남자 마음이 어디 그렇다니? 쥐뿔 아무것도 없는 놈도 주변에 여자가 드글드글하면 눈 돌아가는 게 남자 본능인데 하물며 조건 좋고 직업 좋겠다. 주변에서 어떻게든 눈에 들어보려고 불을 켜고 달려드는 여자들도 많을 텐데 그러다 너 뒤통수 맞는다? 얘 진짜 괜히 듣는 수위 찜찜하게 뭐 그런 소리래. 아니 내가 틀린 소리였어? 세상에 믿을 남자가 어딨다고. 남 말에 그렇게 쉽게 기가 팔랑거리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좋은 소린도 아닌데 그걸 듣고 있는 기분이 좋을 수는 없었어요. 그날 자리가 파할 때쯤 다른 친구가 와서 제 기분을 풀어주겠다고 넌지시 말했습니다. 수희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쟤 얼마 전까지 결혼 한 해 만에 하더니 만나던 남자가 바람 피워서 파토난 것 같더라고. 가뜩이나 속이 부글부글 끓던 차에 너 좋은 사람 만나는 것 같으니까 괜히 심술나서 너한테 확 분풀이한 것 같다. 그냥 안 됐다 생각하고 넘어가줘. 그래. 쟤 저렇게 얄미운 소리 하는 거 어디 한두 번도 아니고. 근데 수희야, 다른 건 몰라도 그쪽 어머니가 먼저 보자고 했던 거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것 같다. 너야 워낙 똑부러지니까 어디서 헛바람 든 사람 만나는 건 아니겠지만 어머니는 또 다른 문제잖아? 그쪽 집안에선 그래도 아들 하나 있는 걸 의사까지 만들어놨으면 얼마나 기대하는 바가 크겠어. 거기다가 어머니 혼자서 고생하면서 키웠다며?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주변에서 보니까 그런 경우엔 시어머니 비위 맞추는 것도 보통 일 아니더라. 너희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는데 대뜸 얼굴 보자는 것도 그렇고. 집에 와서 그날 들은 일들을 곱씹어 보니까 괜히 생각이 많아지는 밤이었어요. 예비 남편 직업이 의사라는 소리를 하면 보통은 직업 좋은 남자 잘 잡았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애초에 사람 직업이나 배경보단 서로 호감이 있는지 인간적으로 잘 맞는 사람인지 그런 부분이 훨씬 저한텐 중요했거든요. 의사 만나면서 이런 소리 한다고 하면 가식적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인 걸 어쩝니까? 처음에 저희 부모님 떡집 얘기를 꺼냈을 때도 그렇고
그 사람이 의사고 돈을 얼만큼 버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좋은 직업 가진 사람이라고 거만 떨거나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는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저희 만남이 시작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그 얄미운 친구 말처럼 예비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릴 거라는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에 대한 말만큼은 쉽게 넘기기가 어려웠어요. 저희 부모님이야 고생해서 절 키우셨다 하더라도 부모 인생은 부모 인생이고 다 큰 자식 인생은 자식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시지만 모든 부모님이 자식을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는 것쯤은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생각보다 이르게 예비 시어머니 호출을 받게 되면서 마음이 복잡했는데 며칠 전 그쪽에서 먼저 보자고 한 걸 거절한 게 혹여나 나중에 껄끄러운 일이 되진 않을지 좀 염려는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보기엔 의사인 예비 남편 조건보다 제 조건이 다소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도 지금껏 제 인생 열심히 꾸려왔고 나름대로 저희 엄마 아빠 귀한 외동딸인데 그렇게 저자세로 굴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아들 힘들게 의사 만든 보답을 바라는 유형의 어머니라면 그건 저보단 본인이 그리 희생을 쏟아부은 당신 아드님께 바라는 게 이치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세상 모든 일이 그렇게 이치대로 똑 떨어지는 것만은 않는다는 걸 아직은 실감하지 못했던 어리숙한 저였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돼 예비 남편과 데이트를 하던 중이었어요. 예비 남편이 저한테 참 지극정성이었죠.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제가 좋아하는 것들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노력하는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레지던트다 보니 일반 직장인보단 시간 빼기가 어렵다는 걸 본인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죠. 만나서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어떻게든 저에게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제가 가고 싶어 했던 레스토랑에 갔다가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평소에 지나갈 일 없던 재래시장 앞을 지나게 됐어요. 저기 우리 엄마 반찬 가게 일하시던 시장이다. 정말? 지금도 일하셔? 아니, 나 의사면허 따고 대학병원 근무 시작하면선 일 그만두셨지. 그리고 보니까 이 앞으로 지나온 지도 벌써 몇 년은 된 것 같네. 그 집 반찬 진짜 맛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반찬 가게 일을 하셨다고 그러셔서 본인 반찬 가게가 있으신 줄 알았는데 지금 예비 남편 말을 들어보니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원래 있던 반찬 가게 직원으로 취직해서 일을 하셨나 보다 하고 생각했죠. 저기 나박김치 진짜 맛있어.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랑 나랑 한 봉지씩 나눠가지고 갈까? 좋지. 우리 엄마 아빠도 나박김치 정말 좋아하셔. 떡엔 나박김치만큼 잘 어울리는 게 또 없거든. 혹시 예비 남편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싶어 굳이 들어가잔 말은 하지 않고 있었는데 예비 남편이 먼저 선뜻 예비 시어머니께서 일하시던 반찬 가게에 가고자 하는 말에 저도 왠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예비 남편이 어릴 적에 자주 그 반찬 가게에 가서 밥도 먹고 시간을 보냈다는 말을 이미 들어서 그런지 괜히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세상에 이게 누구야? 태우 아니야. 아이고 의사 선생님 됐다고 하더니 신수가 훤해졌네. 아니에요. 이쪽은 누구야? 설마 여자친구? 안녕하세요. 태우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무슨 내 얘기까지. 세상에 아가씨가 어쩜 이렇게 고울까. 우리 태우가 아주 땡 잡았네. 오랜만에 만났다고 하는데도 반찬가게 사장님과 살갑게 대화하는 예비 남편을 보니까 유년기에 이곳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예비 남편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많아요. 저 이거 다 못 먹어요. 조금씩만 쌌어. 조금씩만. 반가워서 뭐라도 그냥 해주고 싶은데 내가 뭐 줄 건 없고 그래도 내가 손맛은 나쁘지 않은 편이라 먹을 만은 할 거야. 정말 감사해요. 반찬이 너무 맛있어 보여요. 태우도 어릴 적에 우리 집 반찬 맛있게 잘 먹었어. 가끔 태우 잘 먹던 반찬 좀 나눠줬음 싶었는데 태우 엄마가 우리 집 일 그만두고 나선 영 연락이 안 되더라고. 우리 집에서 일할 때 태우 엄마가 혼자 태우 키우면서 고생 많이 해서 내가 마음이 많이 쓰였거든. 우리 애도 태우 또래기도 하고 해서 반찬 한 가지라도 더 챙기게 되고
그래서 시간 남은 태우 좋아하던 것 좀 들려 보내주려고 연락을 몇 번 했는데 영 연락이 안 되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반찬집 사장님 얼굴에 서운한 기색이 스쳐갔어요. 저희 엄마 여기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그만두고는 한 번도 못 봤지. 뭐 원래 사는 게 그렇잖아. 각자 별일 없이 잘 살고 있으면 됐지 뭐. 아유, 반가워라. 바쁘신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자주 못 보겠지만 어쩌다 지나가는 일 있으면 그냥 가지 말고 들러. 내가 반찬 또 싸줄게. 그렇게 나박김치 한 봉씩 사러 들어갔던 저흰 양팔이 당길 정도로 반찬을 바리바리 무겁게 받아 챙겨왔어요. 한사코 돈은 안 받겠다고 손사리를 치셔서 나중에 저희 부모님 떡이라도 보내드리려고 반찬 가게 명함만 챙겨왔습니다. 사장님 너무 정겨우시다. 우리 엄마 저기서 일하실 때도 나한테 간식이라도 한 번 더 챙겨주시고 정말 잘해주셨어. 어머니도 사장님께 의지 많이 하셔서 그래도 간간히 연락은 하시는 줄 알았는데. 어지간한 일 아니고서야 자식 밥 챙겨준 사람과 그리 남처럼 지낼 리는 없을 텐데 내가 그 두 분 사정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과한 생각이라고 애써 올라오는 의심을 억누르면서 석연치 않은 마음이 오래 남더군요. 예비 남편과 만난 지 1년이 넘어가면서 저희 사이에도 구체적인 결혼 얘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에 예비 남편은 저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저희 부모님 떡집도 몇 차례 방문했고요. 올 때마다 선물을 바리바리 싸선 저희 부모님께 변죽 좋게 구는 모습에 처음 당황스럽기도 했죠. 저나 저희 부모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예비 남편 기분이 너무 잘 드러나서 부모님 보기에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건 저희 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래도 의사라고 해서 좀 콧대 높게 깍쟁이같이 굴지 않을까 싶어서 좀 걱정도 했는데 요새 청년답지 않게 그냥 사람이 싹싹한 게 참 괜찮더라. 직업이 무슨 상관이야. 그런 건 다 그냥 본인 성격인 거지. 그리고 우리 딸내미가 그렇게 맹탕이 아닌데 어련히 잘 고르지 않았겠어? 저희 부모님한테 통과하면 저야 더 걸릴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먼저 요청해서 저희 부모님과 만난 건 아니었지만 어찌되었든 예비 남편 쪽에서도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저 역시 미뤄왔던 예비 시어머니와 인사를 드릴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한사코 예비 시댁은 싫다고 밖에서 약속 장소를 잡은 예비 시어머니셨어요. 곧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고는 한데 아직은 외부인인데 집에 사람들이 불편하시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만난 예비 시어머니 첫인상을 말하자면 확실히 인상적이긴 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휘감고 도도하게 걸어 들어오시는 예비 시어머니를 보니까 생각보다 만만치 않겠다는 예감에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예비 남편 직업이 의사라고는 하지만 그 사람 의사 된 후로 전혀 일을 하고 계시지 않던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집안에 돈 버는 사람이 예비 남편 하나뿐인데 레지던트 월급이 있다고는 해도 어떻게 명품을 휘감는 게 가능할 정도인가 싶었죠. 의사들은 마이너스 통장도 쉽게 나온다고는 하지만 이제 사회 초년생이나 마찬가지인데 설마 부모가 아들 마이너스 통장까지 건드려서 명품을 산 건가 하는 불안한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를 보고 생각이 복잡해져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들어 알겠지만은 우리 태우가 내가 홀로 되고 나서 정말 애써서 키운 아이입니다. 부모라면 그게 당연하겠지만은 그래도 나한테 우리 태우가 각별할 수밖에 없죠. 그런 아이가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대니 내가 수희 씨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러면서 절 아래 위로 쫙 훑어보시는데 확실히 그분 제게 호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계시진 않는다는 것만큼은 눈치챌 수 있겠더라고요. 친구가 했던 우려의 말이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비 남편이 옆에서 분위기를 풀어보겠다고 천진난만하게 말했어요. 수희도 수희지만 곧 만나뵐 장인어른 장모님하고도 엄마랑 얘기가 잘 통할 것 같아. 그분들도 지금 시장에서 일하시거든. 뭐? 시장?
대번에 싫은 티를 내는 예비 시어머니였는데 눈치가 없는 건지 신경을 쓰지 않는 건지 그런 자기 어머니에게 크게 신경도 쓰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왜? 엄마도 시장에 있는 반찬 가게에서 오래 일했잖아. 아무래도 일하는 곳이 비슷하다 보면 공감대도 있지 않겠어? 그 말에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너 그걸 얘한테도 얘기했어? 방금까지 제게 고고하고 우아하게 말을 높이던 건 온데간데 없었고 처음 보는 며느리감을 얘라고 외치는 걸 보니 어지간히 당황하셨나 보다 싶었어요. 그런 예비 시어머니에게 예비 남편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가족될 사이인데 그동안 뭐하고 살았는지 정도는 얘기해야지. 그러고 보니 전에 수희랑 같이 엄마 일하던 시장 지나가는 바람에 반찬 가게 사장님 뵙고 온 적도 있어. 그때 여러분들이 예비 시어머니 표정을 봤더라면 절대로 예비 남편처럼 저렇게 신나게 떠들지 못했을 거예요. 허옇게 질려있던 얼굴은 이제 불그락 푸르락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죠. 그건 명백한 수치심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처음 보는 제가 예전에 당신이 반찬가게 직원으로 일하던 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바로 눈치챌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예비 남편이 그렇게 눈치가 없게 굴 수 있는지 신기할 지경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 입장에선 그게 타격감이 꽤 셌던 모양입니다. 처음엔 절 단단히 잡을 것처럼 보였는데 그 이후로는 식사도 하는 둥 마는 둥 대화도 제대로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이 자리를 일찍 파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 와중에 예비 남편 혼자 신나서 조잘대고 있으니 중간에서 그둘 눈치 보고 있자니 죽을 맛이었어요. 결국 눈치 없는 예비 남편 대신 제가 먼저 나섰죠. 어머님, 아까보다 안색이 좋지 않으신 게 아무래도 몸살기가 있어 보이시네요. 오늘은 먼저 들어가서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번에 또 찾아뵐게요. 그래요? 그렇게 허둥지둥 자리를 뜨는 예비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는 예비 남편이었어요. 보지 않아도 예비 남편이 오늘 일이 예비 며느리 앞에서 자기를 망신 준 걸 단단히 타박하겠다 싶었죠. 자기 어제 들어가고 어머님이랑 별일 없었어? 자기가 일찍 눈치채서 다행이지. 우리 엄마 진짜 몸이 안 좋으셨던 것 같더라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침대에 뻗으셨어. 당연히 예비 남편이 한 소리를 들을 줄 알았는데 의외였어요. 어제 반찬 가게 얘기가 나온 이후로 마치 치부를 들킨 사람처럼 부들부들 떨던 예비 시어머니 모습이 잊히지가 않는데 그걸 용케 아들한테까지 티 내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이쯤 되니 예비 남편 눈치도 참 대단하다 느껴지더라고요. 그걸 아들한테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걸로 봐선 그동안 심기 거슬릴 만한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아들을 어찌 대접했는지 짐작이 가는 부분이었죠. 어제 그렇게 들어가서 대화도 잘 나눠보지 못했는데 어머님 몸 좀 추스르고 나면 다시 한번 찾아뵈야겠어. 그래, 그러자. 앞으로 식구들 사이끼리 빨리 얼굴 익히면 좋지. 하지만 그 약속은 차일피일 미뤄지기만 했습니다. 저희가 찾아뵈어도 좋겠냐고 제안을 드릴 때마다 몸살 기운이 있다느니 갑자기 급하게 잡힌 약속이 있다느니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아무래도 첫 만남부터 단단히 눈밖에 났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양가 상견례 할 때까지 예비 시어머니를 따로 뵙는 일은 없었어요. 예비 남편이 통화할 때 옆에서 몇 번 인사를 드린 적은 있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든 빨리 대화를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티를 숨기지도 않는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제 딴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생각에 그래도 얼굴 보면서 마음 좀 풀어드리고 싶었지만 본인이 저리 자꾸만 절 피하시는데 억지로 찾아뵐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정말 이대로 상견례를 진행해도 되나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싱글벙글 해맑게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는 예비 남편 앞에선 그런 제 걱정도 속수무책이었죠. 걱정할 거 없다니까. 우리 엄마가 처음이라 낯가려서 그래. 그리고 내가 좋다는데 우리 엄마도 당연히 좋지. 그렇게 상견례 날이 됐어요. 딸 자식 시어머니 되실 분 뵙겠다고 이례적으로 떡집 문까지 닫고 제가 골라드린 좋은 옷 입고 상견례장에 마주 앉은 저희 엄마 아빠 얼굴에도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평소에 연사에 거침이 없으신 두 분도 상견례 자리는 쉽지 않으신가 보다 싶었죠. 역시 평소처럼 싱글벙글한 얼굴을 한 예비 남편 옆으로 저번보다 가짓수가 몇 개 더 늘어난 듯 휘황찬란하게 명품으로 전신을 휘감은 예비 시어머니께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식사하는 동안에 당연히 다행히 크게 걸리는 것 없이 무난하게 얘기가 진행됐습니다. 그렇게 잘 마시다가 저희 아빠가 시어머니께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도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 이게 참 만만치가 않은 일인데 홀로 시장에서 반찬가게 일하며 태우를 저렇게 훌륭히 잘 키워주신 사부인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 귀하게 키운 아들 저희에게 보내주신 것도 참 감사하고요. 아빠 딸은 분명 예비 시어머니와 공감대도 쌓고 호르몬이로서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냈단 치아의 뜻으로 말씀하신 건데 그게 그만 예비 시어머니 발작 버튼을 눌러버린 모양이었어요. 마시던 찻잔을 탁 내려놓은 예비 시어머니가 대뜸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의사사위 보는 게 보통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들 자식 의사 키워내는 게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요. 의사사위 본다고 생각하셨으면 그만한 마음의 준비도 되셨겠죠. 의사사위는 데려가려면 열쇠 3개는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럴 능력 되지 않으시는 거라면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엄마! 갑자기 들어온 예비 시어머니 공격적인 말투에 저나 저희 부모님이나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지금껏 그런 얘긴 이런 방구도 없다가 상견례장에서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하다니요. 저건 그냥 이 결혼 없자는 말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 엄마 아빠 시장에서 떡집 한다고 알고 있으니 열쇠 3개는 가당치도 않는 소리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딱 보기에도 가난해 보이는 저희 집 무시하며 그럴 주제 못 되면 이 결혼 포기하라고 대놓고 모욕을 준 거예요. 면전에서 뜻밖의 모욕을 당한 저희 부모님 표정 역시 대번에 굳어졌어요. 그깟 결혼이 뭐고 내가 내 부모님한테 이런 푸대접까지 받게 하다니 분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예비 시어머니를 쏘아봤습니다. 그때였어요. 아빠께서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어요. 김비서, 지금 잠깐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겠나? 전화를 건 지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쏜살같이 비서분이 나타나셨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어요? 아무래도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준비해둔 선물은 도로 정리해서 차에 실어주겠나? 예, 알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비서의 옆방에 준비해둔 값비싼 선물 꾸러미가 우르르 빠져나가는 걸 본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남편의 표정에 당혹감이 올라왔죠. 아니, 분명 시장에서 떡집 한다고. 예, 맞습니다. 이 사람이랑 내가 평생을 쏟아부어 업으로 삼은 게 바로 떡입니다. 미천한 솜씨나마 손님분들께서 자주 찾아주셔서 지금은 전국에 분점도 두고 택배 사업도 병행하며 먹고 살고 있죠. 네, 제가 지금껏 입이 닳도록 저희 엄마 아빠 떡을 그렇게 칭찬해 대지 않았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부모님이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 소리였어요. 저 학교 들어갈 무렵부터 전국에서 택배 문의가 쇄도해서 사업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 떡은 한 사쿠 거부하시는 부모님이셨습니다. 떡은 사람 손으로 직접 뽑아내야 한다는 부모님 철칙 때문에 처음엔 두 분이서 생산량 맞추신다고 거의 죽어나셔야 했죠. 전국에서 저희 엄마 아빠한테 떡 배우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났던 제자분들께만 2년 이상의 교육 끝에 분점 내는 걸 허락해 주신 부모님이셨죠. 그렇게 늘어난 분점이 이젠 거의 20곳에 육박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전국적인 규모의 떡 체인 사업가 대표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매일같이 두 분 평생을 보내오셨던 시장 떡집 본점에서 자리를 지키며 여느 때와 다름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떡을 빚어오신 부모님이셨어요. 시장에서 떡집 한다고 하니까 딸 자식 의사한테 시집 보낼 능력도 없는 가난뱅인 줄 알았습니까?
설사 우리가 정말 시장에서 가게 한 칸 두고 떡 장사하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이게 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분노에 찬 아빠의 고성이 쩌렁쩌렁 상견례 장 안을 울렸어요.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자상가라니. 예비 시어머니도 방금의 무례한 행동이 아차 싶었던 모양입니다. 아니, 아닙니다, 사돈. 제 말은 그게 아니고. 듣기 싫습니다. 차라리 마음에 안 들었다면 이 자리까지 오기 전에 싫다고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하시든가. 사람 다 불러놓고 다짜고짜 이게 무슨 행패예요? 그쪽만 그쪽 자식 귀합니까? 우리도 우리 딸 세상 어느 것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합니다. 없는 형편에 아들 의사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 우스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보아하니 아들 자식 결혼시키면서 어지간히 뽕 뽑아먹을 생각이었나 본데 자식 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줄 알아요. 이 꼴 보고 우리가 당신네 같은데 우리 딸 보낼 것 같습니까? 이 결혼은 없는 셈 칠 테니 두 번 다시 볼 일 없으면 하네요. 그렇게 부모님 손에 이끌려 상견례장을 빠져나온 저였어요. 그런 저희 뒤를 헐레벌떡 쫓아나온 예비 남편이 있었습니다. 수희야, 이렇게 가면 어떡해. 난 우리 엄마가 너 반대한다고 해도 너랑 꼭 결혼할 거야.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혼자 머릿속이 꽃받친 예비 남편이었죠. 이래서 공부머리랑 지혜는 다른 영역이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예비 남편에 대한 한심한 마음에 한숨을 푹 내쉬며 제가 말했어요. 그런 얘긴 먼저 우리 부모님한테 사죄부터 한 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아? 그런다고 해도 받아줄 마음 없지만 태우 씨는 당신 어머니 생각 같은 거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도 난 우리 엄마 아빠가 싫다는 결혼 할 생각 눈꼽만큼도 없어. 가서 자기 어머님이나 좀 달래드려. 평생 투자로 의사 만들어 놓은 아들이 당신 버리고 여자 뒷공문이라 쫓아갔으니 얼마나 속이 쓰리시겠어. 방금 눈앞에서 열쇠 3개가 그냥 날아갔는데 오늘 알아 누우시지나 않으실지 모르겠네. 그렇게 예비 남편과 완전히 끝이 났어요. 그 추태를 부리고도 미련이 남았던지 예비 시어머니가 저 없을 때 떡집까지 찾아와서 우는 소리를 했다는데 들은 채도 안 하고 내쫓았다는 부모님이셨습니다. 어쩜 사람이 수치심도 없는 모양인지 돈 좀 있어 보이니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팽개친 꼴이 그렇게 추할 수가 없더라. 아들 자식 팔아먹을 생각 만만이었는데 요즘 세상이 어디 옛날 같나? 열쇠 3개가 다 언제적 얘긴지. 이제 와서 얘기지만 아무리 의사사위라도 돈 있는 집에서 한미하기 짝이 없는 시댁에 돈에 눈 뒤집힌 홀 시어머니를 누가 반기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예비 남편 다니던 병원장님이 저희 아빠랑도 친분이 있으시거든요. 어릴 적부터 저 예뻐해 주셔서 농담 삼아 며느리 삼겠다는 말씀까지 자주 하셨는데 고작 자기 병원 뒷배도 없는 레지던트 모친이 그 폐약 부린 걸 알고 당신이 더 기막게 하셨어요. 요새 그런 집 중매 섰다가 여자 쪽 집안에서 뺨 맞아. 있는 집안에서 괜히 있는 집 자식 찾는 줄 아나? 그런 집이야 더 조건 좋은 사위감 천진데. 그게 소문이 쫙 퍼졌는지 주제도 모르고 열쇠 3개 운운하며 결혼 장사하려 한 모친 때문에 예비 남편도 뒤에서 조롱을 많이 당한 모양이었어요. 전국 체인 가진 요식업 대표 까는 집안인데 무서워서 너한테 선짜리나 내밀겠냐는 식으로 말이죠. 확실한 건 이제 의사 아들 매물로 내놓은 예비 시어머니가 그토록 바라던 열쇠 3개 해줄 능력되는 집안 사돈으로 보긴 영영 물 건너갔다는 거겠죠. 평생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왔을 텐데 참 딱하게 됐네요. 세상에 남자가 그 사람 하나가 아니고 씩씩하게 털고 일어난 전 요즘 저희 부모님한테 본격적으로 떡 배우느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괜히 저희 엄마 아빠 딸은 아닌지 몸은 힘들어도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길고 긴 제 얘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30이 넘도록 살면서 누구에게도 피해를 안 끼치고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작년에 결혼을 하려다가 엎어진 경험이 있어요. 상대 남자의 어머니 때문에 파혼을 하는 지경에 이르러서요. 생각만 해도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전 이 유튜브 채널을 자주 듣는 애청자예요. 저희 직업은 소아과 의사고요. 간호사님들하고 점심시간에 병원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사연을 듣곤 한답니다. 그러면서 각자 그 사연에 대해 한마디씩 토론도 하고요. 전 아직 미혼이라서 알지 못하지만 저희 병원에서 근무하는 수간호사님은 40대 후반이시고 접수대에 계신 간호조무사님은 50대 여자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분은 사연에 나오는 그런 시어머니들이 정말 있다고 본인들도 소시적에 시집살이 꽤나 당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다들 나이가 있으시니 시어머니 간섭받지 않고 잘들 살고 계시지만 말이에요. 그러면서 50대 간호조무사님은 저한테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고 하면서 웬만하면 결혼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옆에서 다른 수간호사 선생님들은 그래도 한 번은 하라고 하시고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인데 두 분도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우리 주의 선생님은 혼자 사시는 게 더 나아. 아유, 의사겠다. 능력 좋겠다. 나 같으면 혼자 살아. 난 주부로 살다가 뒤늦게 조무사 시험 봐서 여기 취직한 거 아니야. 애들 학원비 벌려고 들어온 거지. 우리 남편이 돈 좀 잘 벌었어 봐. 나도 집에서 살림만 하고 싶다. 아니, 그래도 한 번쯤은 해보는 게 낫잖아요. 안 그래? 아니, 주희쌤은 결혼하고 싶은 생각 없어? 난 결혼을 해보는 게 그래도 낫다고 봐. 이렇게 한마디씩 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을 보면서 전 요즘엔 쓴웃음만 짓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건 1년쯤 전에 저에게 황당하고 슬픈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간호사 선생님들도 다들 아시지만 그때는 제가 파혼을 했다는 걸 비밀로 했거든요. 나중에 제가 파혼을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니까 정말 두 분 다 자기 일처럼 화도 내고 절 위로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 결혼이 엎어지고 말았는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시겠죠? 그러려면 제 집안과 배경부터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조금 긴 얘기가 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제가 잘했는지 아니면 잘못한 건지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요. 아버지인 원양어선의 선장이셨는데요. 태평양 먼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선원들과 함께 배를 지킨다고 탈출을 안 하시고 그대로 배가 침몰해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우리 어머니께 그 소식을 전해준 건 엄마의 남동생인 외삼촌이었습니다. 어릴 적 우리 집과 외삼촌의 집은 거의 지척에서 가까웠죠. 누나 큰일 났어. 매형이 타고 있던 배가 침몰해서 죽었다는 소식이 왔어. 아이고, 난 이제 어떻게 사냐? 아이고. 아버지의 사고 소식을 들으신 어머니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기절을 하셨다고 해요. 전 그때 아주 어린 애기였고요. 아마 제가 서너 살쯤 됐을 때였다고 나중에 외삼촌에게 들었습니다. 전 위로 언니가 둘 있는 딸 셋의 막내였는데요.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을 때 큰언니는 10살, 작은 언니는 7살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고 말았고요. 아버지가 태평양에서 선박사고를 당하신 지 1년도 안 되어서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부모님은 저희 세 자매를 남기고 차례차례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어버린 저희 세 자매는 외삼촌 집으로 가서 외삼촌과 외숙모의 손에 의해 자랐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외삼촌께 유언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용진아, 난 이제 틀렸어. 네 매형이 저 하늘에서 날 부른다. 하지만 죽어서도 내 우리 딸들 생각하면 편히 눈을 못 감을 것 같다. 내가 죽더라도 우리 딸들 좀 잘 부탁한다. 알았지? 누나,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살아야지. 생때같이 살아서 조카들 크는 것도 보고 시집 가는 것까지 봐야지. 어떻게 그런 못날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죽으면 안 돼. 지금 죽으면 나 누나 용서 안 할 거야. 그렇게 친정엄만 하나뿐인 남동생에게 저희 세 자매를 맡기고 아버지를 따라가시듯 눈을 감고 말았어요. 그때가 온전히 생각나는 사람은 우리 큰언니밖에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큰언닌 결심했었다고 해요. 외삼촌 댁에서 얼른 독립해서 우리끼리 잘 살 테니까 엄만 걱정하지 말라고요. 나중에 큰언니에게 그 말을 전해 듣고 전 눈물을 흘렸어요. 큰언니의 어깨에 지워진 가장의 무게라는 것이 얼마나 컸던지, 그게 얼마나 언니의 마음을 짓눌렀는지 이해가 갔으니까 말이죠. 외삼촌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매들은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셨어요. 외숙모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같은 동네에서 매일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저희들 외삼촌의 집에서 밥 먹고 자고 가기도 했기 때문에 외삼촌 집에 사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외삼촌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의 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외숙모도 아기를 포기하고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저희들을 맡게 되어 기뻤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라도 딸들이 생겨서 좋으셨다고 합니다. 외삼촌은 엄마가 돌아가신 후 저희 자매들의 후견인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외삼촌은 우리 자매들과 함께 서울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사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신 외삼촌은 무작정 우리 가족들을 이끌고 서울에 상경을 하셨어요. 그러곤 함께 살 작은 집을 얻고 쌀집에서 배달 일을 시작하셨어요. 외숙모는 강남의 큰 식당에 주방 이모로 취직을 하셨고요. 그러다가 두 분이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 외삼촌은 강남 한복판에 갈비집을 하나 차리셨습니다. 외숙모가 손맛이 아주 좋으셔서 고기 외에도 반찬을 참 정갈하고 맛있게 잘하셨거든요. 외삼촌이 차린 갈비집은 곧 강남에서 유명한 핫플레이스가 됐어요. 그 당시에도 땡땡가든 하면 부자들이 갈 수 있었던 외식 장소였거든요. 장사가 잘 되니까 외삼촌은 갈비집을 더 크게 키우고 8층 건물로 확장을 하시게 됐어요. 그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쯤 얘기였습니다. 그때 작은 언니는 미대를 다니고 있었고 큰 언니는 대학 졸업하고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을 했던 때였어요. 어느 날 큰 언니는 외삼촌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외삼촌, 저희들 이제 따로 나가서 살게요. 언제까지 외삼촌에게 의지해서 살 수도 없고 이제까지 키워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더 이상 폐를 끼칠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이제 제가 취직하게 됐으니까 제 동생들은 제가 돌보겠습니다. 갑자기 큰언니가 이런 얘기를 꺼내자 외삼촌은 아주 화를 내시면서 절대 독립 같은 건 신경 쓰지 말고 있으라고 하셨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너희들은 다들 내 딸이야. 난 너희들 이제껏 조카라고 생각하고 키우지 않았어. 다들 내 딸이라 생각했지. 너희들 전부 우리 집에 데리고 있다가 시집 보낼 거다. 이 삼촌은 독립은 허락 못해. 그래, 이 외숙모도 너희들끼리 나가 사는 거 반대야. 월세도 문제지만 너희들끼리 살다가 나쁜 놈들에게 범죄 피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안 그래도 요즘 원룸촌에서 흉흉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 외숙모도 절대 반대야. 큰언니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지 못했어요. 그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외삼촌 부부에게 고맙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언니도 그때 겨우 24인데 어떻게 우리 세자매의 가장이 될 수 있었겠어요. 큰언니는 무서웠지만 외삼촌에게 언제까지나 폐를 끼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외삼촌은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들을 이렇게 딸처럼 대해주셨죠. 그렇게 큰언니는 아버지 대신 우리를 물심양면 도와준 외삼촌 덕분에 좋은 집안에 시집도 가고 시부모님에게 귀여움을 받으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큰언니는 저보다 6살 위였는데 지금은 40대 초반이고 아들 둘, 딸 하나를 낳고 살고 있어요. 둘째 언니는 아직 혼자 살고 있는데 프랑스에 혼자 유학을 가서 지금까지 거기서 쭉 눌러 살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선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둘째 언니는 그냥 동거하는 정도지 결혼은 생각 없다고 하면서 아주 프리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였죠. 전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건 제가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외삼촌께 듣고 난 후부터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외삼촌은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도 안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만 하는 걸 걱정스럽게 생각하셨대요. 전 그때까진 엄마가 그저 병으로 돌아가신 걸로만 알고 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전 겨우 4~5살이었는데요. 그런 어린애가 뭘 알겠어요. 그렇지만 엄마의 병은 그렇게 간단한 병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신 후부터 엄마의 슬픔 때문에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셨거든요. 처음엔 간이 안 좋다고 했다가 그 후엔 바로 췌장으로 넘어가시더라고요. 췌장에 암이 생긴 걸 알게 되신 후 어머니인 가족들에게 암 발병 사실을 숨기고 혼자 고통을 참으면서 병원을 다니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외삼촌이 그 사실을 알게 되셨고 그땐 이미 온몸에 퍼진 암이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전이 되어 병원에서도 포기한 상태였죠. 초등학생이었던 저에게 그런 얘기를 들려주면서 외삼촌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엄마가 암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던 건 너희 아버지 사고 때문에 살 의지를 잃은 것도 있지만 온몸에 암이 한번 퍼지면 그냥 시한부 선고를 받아야 하는 의학의 한계 때문이기도 했어. 외삼촌, 그럼 내가 의사가 되면 엄마처럼 암에 걸려 죽은 사람들 도울 수 있을까요? 그럼 만약에 정말 조기 발견을 했더라면 너희 엄마도 돌아가시지 않을 수 있었어. 그러니까 주인은 나중에 의사가 되라. 의사 되려면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네, 저 이제 애들이랑 안 놀고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래서 암 걸린 사람들 꼭 도와줄 거야. 비록 지금은 소아과를 선택해서 서울에 개원을 했지만 제 전공은 원래 소아암이었습니다. 처음엔 예과 실습할 때 내분비 내과를 전공하려고 했다가 병원에서 많은 소아암 환자들을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한창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천진난만한 애들이 회색빛 병원 침대에 누워서 보내야 하는 것이 너무 불합리하고 가엾게 느껴졌거든요. 제가 의대에 합격하자 외삼촌 부부는 정말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셨습니다. 전 다른 학과에 2배 이상이 드는 의대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는 외삼촌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외삼촌은 전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땐 이미 외삼촌의 갈비집은 연 매출 10억이 넘는 강남의 대표 고깃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으니까요. 전 지금도 외삼촌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만약 저희 세 자매에게 외삼촌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하고 싶은 일들 하면서 살지도 못했을 거고 큰언니도 결혼은커녕 소녀 가장으로서 우리 자매를 뒤치다꺼리나 하고 있을 테니까요. 외삼촌 죄송해요. 제가 의대에 들어가서 다른 대학보다 등록금이며 입학금이 2배로 많이 들어가죠. 다음 학기부턴 장학금이라도 받아볼게요. 아니다. 난 너무 기뻐. 그러니 넌 등록금 따윈 걱정하지 말고 오로지 공부에만 힘써. 이 삼촌이 바라는 건 그것뿐이야. 네가 의사로 훌륭하게 바로 서는 거, 그리고 아픈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연구를 하는 게 이 삼촌의 바람이다. 전 의대에 가서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실습도 물론 열심히 했고요. 제 목표는 대학병원 소아암 교수였으니까요. 그 결과 전 의대를 졸업했을 때 우리과 160명 중 수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외삼촌은 갈비집에서 우리 세 자매를 불러놓고 갈비를 구워주시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누나 기쁘지? 우리 막내 주희가 의대를 수석 졸업했어. 민희도 좋은 회사 들어갔고 세희는 곧 유학 가고 말이야. 우리 주인 드디어 의사가 됐네. 누나, 이제 하늘에서 편히 눈 감아도 돼.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누나 딸들 지켜봐줘. 여보, 좋은 건 알겠는데 당신 너무 마시는 건 안 돼. 알았지? 외삼촌과 외숙모는 제가 의대를 수석 졸업한 것을 축하해 주셨고 제가 교수로서 자리 잡을 때까지 아무 걱정 없이 공부랑 연구만 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두 분의 지원 덕분에 전 병원에서 가까운 곳에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서 지금도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외삼촌은 제가 결혼할 때까지 계속 같이 살자고 말씀하셨지만 저도 30이 넘어가니 언제까지나 외삼촌 그늘에서 기대 살 수는 없는 것 같다고 거절을 했죠. 그리고 두 분의 노후에 제가 눈치 없이 끼어야 되나요? 큰언니도 시집을 갔고 둘째 언니도 프랑스로 떠나고 나서 전 제일 마지막에 외삼촌의 집을 떠난 셈이 됐습니다.
그렇게 병원 생활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을 무렵에 전 지금의 파혼한 제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남자친구는 같은 과의 의사 선생님이었고요. 같이 소아암에 관한 논문을 준비하다가 만나게 됐습니다. 전 처음엔 이 사람을 남자친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의사 동료로만 생각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제 남자친구가 어느새 저에게 다가와서 서포트도 많이 하고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해외 논문 자료도 제 대신 찾아가 주기도 했고, 제가 몸이 아픈 날엔 대신 당직을 바꿔주기도 하는 등 같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그 사람은 제 편의를 많이 봐줬어요. 전 그 사람에게 너무 고마워서 차마 그 사람에게 사귀자는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인데 남자친구는 저에게 관심이 있고 마음이 가서 그렇게 도와주었다고 하더군요. 자기 일까지 제쳐두고 절 도와 논문 준비에 열중한 남자친구를 보면 전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남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왜 이렇게 날 도와줘? 자기도 일 많고 바쁘잖아. 그런데도 본인 논문도 미뤄가면서 왜 내 연구를 도와줘? 난 그렇게밖에 널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 내가 돈이 많아서 널 호강시켜 줄 수 있으면 진작 그렇게 했지. 하지만 난 가난한 의대생이었고 이제 펠로우 된 지도 얼마 안 돼. 주위 너를 위해서라면 내 시간도 잠도 아깝지가 않아. 참 이상한 일이지만 그 사람의 이 말은 제 마음에 몽글몽글하게 와 닿았다고 할까요? 전 그 사람이 절 위하는 방식이 참 좋았습니다. 돈이나 맛있는 음식, 해외여행 같은 것들은 아니지만 제 일을 인정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참 고마웠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과 전 의사 동료에서 마음을 나누는 연인이 되어갔습니다. 누가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받아주고 그런 게 아니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죠. 전 그 사람의 다정한 면이 좋았습니다. 의사로선 냉정하고 판단력도 빈틈이 없었던 그 남잔 저와 함께 있을 때에만 곤두서 있던 신경줄을 풀어놓고 웃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전 남자친구와 1년을 넘게 사귀었습니다. 그동안 같이 월차를 내고 가끔은 여행을 가기도 하고 바쁜 와중에도 병원 밖에서 잠깐 동안 남들의 눈을 피해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고요. 같이 소아암 환자의 수술을 한 후엔 휴게실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거나 돌보던 환자 아이의 죽음을 보게 된 날엔 서로의 품에 안겨서 울기도 했고요. 그렇게 우리들의 유대 관계는 연인을 넘어서서 단단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전 외삼촌 부부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직 그 사람에 대해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다는 결심이 생길 때 말을 해도 늦지 않겠다고 생각했죠. 전 원래부터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거든요. 부모님이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저에게 좋은 부부의 롤모델이 될 만한 본보기가 없었거든요. 아니, 결혼에 대한 환상 같은 건 애초에 갖지 않았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저 언젠간 교수가 되고 내 논문이 해외에서 인정받는 날이 오면 미국이나 독일로 유학 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원한 건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와 사귄 후론 제 삶이 많이 바뀌기도 했어요. 남자친구가 날 생각해주는 만큼 저도 남자친구에게 저절로 마음이 쓰였고 내가 도움을 많이 받은 날은 미안해서라도 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제안한 건 사실 별것이 아니었어요. 주말에 자전거를 타고 교회에 데이트를 간다거나 소소하게 찜질방에서 알콩달콩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전 당연히 그런 일이라면 좋다고 말했고요. 남자친구는 어느 날 저에게 농담처럼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결혼하면 정말 최강의 조합이 탄생하는 것 아니냐고요. 남자친구의 전공은 소아내과였고 전 암 수술을 하는 외과였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같이 병원을 하나 운영해보지 않겠느냐고 남자친구는 꿈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저도 남자친구의 말을 솔깃하게 들었죠.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때 전 대학병원의 위계 질서, 상하관계 같은 것에 좀 지쳐서 넌더리가 나는 중이었나 봅니다. 교수는 되어야 하지만 교수님의 일 맡기는 것들이 제가 다 처리하긴 너무 힘에 겨웠어요. 대학병원 일을 하다 보니까 교수님의 허락이 없으면 제가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요.
사람들은 의사란 직업이 겉으론 정말 좋아 보이고 돈도 많이 버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말이죠. 의사들의 실상은 힘들고 더럽고 그런 직업입니다. 특히 수술하는 의사들은 참아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술 중엔 하물며 생리 현상까지도 참아내야 합니다. 그러니 어느 한 군데라도 고장나지 않은 의사가 없을 정도예요. 전 고된 대학병원 일에 점점 지쳐갔어요. 그래도 소아암 환자들에 대한 연민과 의무감으로 조교수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전 갑자기 소화기관이 잘못된 건지 항상 먹던 대로 먹었는데 자꾸 소화가 잘 안 되고 얹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피곤을 자주 느끼고 두통도 심하고 자주 손이 떨리기도 했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제 몸이 보내는 신호는 제가 심상치 않은 병에 걸린 걸 알게 했습니다. 몸이 이제 못 견디니 쉬라고 말하는 병이었어요. 전 하루 월차를 내고 우리 병원이 아닌 다른 작은 동네 병원에서 피검사 및 초음파를 실시했죠. 그랬더니 갑상선암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진단을 받게 된 건 겨우 30이 넘은 어느 날이었어요. 전 너무 무서웠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무시했을 뿐 징조는 있었고 제 어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셨으니 저 역시 암이 언제 생겨도 이상하지 않았죠. 제가 소아암을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암이란 것이 제 일이 되니까 마냥 냉정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전 남자친구에게 갑상선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하게 됐어요. 자기, 나 할 말 있어. 뭔데? 나 사실 갑상선암이야. 엊그제 알게 됐어. 뭐라고? 그럼 얼른 수술을 해야지. 암인 거 알았으면 빨리 수술 날짜 잡지 않고 뭐해? 몇 개야? 혹시 전이 된 건 아니지? 제가 암에 걸렸다고 하니 남자친구는 너무 놀라서 제게 폭풍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른 차트랑 초음파 사진 내놔 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말없이 제 차트와 다른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내줬어요. 남자친구는 꼼꼼히 제 사진들을 들여다보더니 그래도 전이 된 데 없고 초기인 것 같다고 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서 수술 날짜를 잡으라고 절 재촉했어요. 갑상선암은 그나마 착한 암이라고 불리는 그런 병이었죠. 전 다니던 대학병원에 하루 휴직을 신청한 후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 갑상선 제거 수술을 함으로써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몸이 됐어요. 젊다면 젊은 나이에 암 수술을 하고 표적 관찰을 해야 하는 몸이 되어버린 걸 믿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래도 남자친구는 다행히 조기에 잘 발견했고 전이만 안 되면 괜찮은 거라고 하면서 시류에 빠진 절 위로해 줬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전 남자친구에게 더 심정적으로 의지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전 갑상선 수술 후 약을 먹고 보통 사람들처럼 다시는 건강해질 수 없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유학의 꿈을 포기했어요. 제가 경무에 시달리면서 쉽게 피곤해하고 시들시들해져 가자 남자친구는 절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자기야, 혹시라도 다른 생각할까봐 말 안 했었는데 나하고 결혼할래? 언젠가 했던 말 있잖아. 자기랑 결혼해서 개원하고 싶다는 말. 나도 빈말은 아니었어. 전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눈물을 흘리기만 했습니다. 제가 건강하다면 모르겠지만 암 수술을 한 사람인 걸 알고도 결혼하겠다고 스스럼 없이 말하는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웠어요. 하지만 전 그 사람에게 미안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결혼을 거절했어요. 난 암이 생겼던 환자야. 이제 수술을 했지만 언제 또 무슨 병에 걸릴지 몰라. 그리고 아기 문제도 혹시 내가 난소암이나 자궁암에 걸리기라도 한다면 난 자기한테 아이를 낳아줄 수 없는 몸이 되는 거야. 그래도 나랑 결혼할 자신 있어? 그건 걱정하지 마. 난 아이를 꼭 원하는 입장은 아니니까. 난 당신만 있으면 돼. 우리 부모님은 내가 설득할게. 자신 있어. 그러니까 자긴 나만 믿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줘. 알겠지? 남자친구는 우선 자기네 부모님에게 인사를 가자고 하면서 주저하는 저의 팔을 잡아 끌듯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을 했어요.
다행히 남자친구의 부모님들은 제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무엇보다 제 직업이 의사라서 그랬던 건지 대개 아들과 결혼해서 개원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쪽으로 엄청 비상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안은 좀 형편이 안 좋았다고 해야 되나요? 저희 외삼촌과 비교한다면 가난한 편이었죠. 예비 시아버지는 예전에 정년 퇴임한 공무원이었고 예비 시어머니는 30년이 넘게 전업주부로 계신 분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 될 분은 아주 꼬장꼬장하신 편이었고 청렴한 공무원이다 보니 집안이 엄청난 부자였던 적은 없다고 남자친구도 그러더군요. 남자친구에겐 두 동생이 있었습니다. 둘 다 남동생이었고요. 저희 집은 세 자매인데 그쪽은 삼형제인 것도 전 참 신기했어요. 아가씨 부모님이 어릴 적에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맞나? 그럼 고생을 많이 했겠구만. 누가 키워주신 건가? 예, 저희 외삼촌이 키워주셨어요. 외삼촌? 예, 철이야. 외삼촌이 계시단 말은 안 했잖니? 설마 같이 살아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제가 외삼촌이 있단 말을 꺼내자마자 시어머니 눈살을 찌푸리더니 남자친구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소근거리셨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엔 대답도 안 하고 제 손만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누구라도 이 결혼 반대하면 그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는 신념이 느껴지는 눈빛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도 남자친구의 눈치를 봤는지 외삼촌에 대한 불평은 더 이상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예비 시댁에서의 인사 자리는 잘 넘어갔고 전 외삼촌에게 제가 사귀는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어야 할 차례가 다가왔죠. 전 긴장한 상태로 남자친구를 데리고 강남 사거리로 가서 외삼촌이 운영하는 고깃집의 문을 두드리게 됐습니다. 외삼촌은 절 보자마자 아주 반갑게 맞이하셨죠. 제가 데리고 온 남자친구에게도 꽤나 호의를 보이셨고요. 남자친구 역시 외삼촌이 서울의 유명한 갈비집인 땡땡가등 사장님인 걸 알게 되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부잣집 조카딸이었던 거냐고 농담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주희가 사귄 남자가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왜 이 삼촌한테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어? 진작 알았으면 내가 너희들 불러서 고기도 자주 먹여주고 필요한 것도 다 사줬을 텐데. 주희야, 이 삼촌 정말 서운해. 삼촌 죄송해요. 그동안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서 인사도 못 드리고 남자친구에 대한 말도 못했네요. 사실 오늘은 제가 청혼을 받아서 외삼촌께 인사도 드릴 겸 같이 찾아왔어요. 그러니 제 남편감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 잘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철이라고 합니다. 외삼촌께서 주희 씨 부모님을 대신해서 어릴 적부터 키워주셨다고 들었어요. 주희 씨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남자친구의 천둥 같은 목소리에 정말 깜짝 놀랐죠. 평소엔 나긋나긋한데 그날은 정말 긴장해서 기합이 들어갔는지 완전 군대 때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외삼촌은 그런 남자친구를 보면서 너털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래. 자네 어디서 근무했나? 군의관이긴 했을 거고 아주 기합이 빡 들어가 있는 게 마음에 드는데. 아마도 제가 모르는 남자들끼리 의기투합하는 뭔가가 있었는지 군대 얘기를 시작으로 그날의 분위기는 아주 화기애애했어요. 외삼촌과 남자친구는 술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밤새도록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외삼촌은 제가 최근에 암수술을 받았다고 하는 말도 남자친구에게 들으시곤 절 나무라셨고요. 그런 중요한 말을 전부 외삼촌께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서운하시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전 좋은 얘기도 아닌데 라고 생각해서 할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어른들은 그런 걸 많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날 바로 상견례 날짜를 잡고 남자친구는 병원 근처의 호텔 내 일식집을 예약했습니다. 따로 조용한 룸이 있고 오마카세가 나오는 그런 고급 일식집이었어요. 저는 너무 힘을 준 거 아니냐고 하면서 남자친구에게 다른 저렴한 식당을 예약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 정도 돈은 자기도 번다고 하면서 자기만 믿으라고 호언장담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 문제에 상견례 날이 됐어요. 저와 남자친구는 결혼을 하면 바로 병원을 개업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같은 날 월차를 낸다고 대학병원에 말을 해둔 상태였죠.
교수님은 처음엔 저희가 사귄다는 사실을 모르셨기 때문에 같은 날 월차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자친구는 교수님께 꼭 월차를 내야 하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둘이 같이 빠지려고 하는 건가? 이유를 말하지 않으면 안 보내줄 거야. 혹시 두 사람 나 몰래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사실 교수님께 미리 말씀드려야 하는데 저 주희 씨하고 결혼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상견례를 가야 돼서요. 죄송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말을 못할 것 같아서요. 어쩌면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저희 둘 다 대학병원을 그만둘지도 몰라요. 뭐? 그동안 두 사람 사귀고 있었단 말이야? 어떻게 그런 사실 감쪽같이 모르게 할 수가 있나? 남자친구가 곤란한 얼굴로 이런 말까지 하자 교수님은 대번에 얼굴이 흑빛이 되셨어요. 교수님은 막 화를 내시면서 제가 없인 수술도 할 수 없고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하셨죠. 저도 미리 말을 못해서 죄송한 마음은 있었지만 교수님이 적반하장식으로 화를 내시는 걸 보니까 은근히 화가 나고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교수님이 절 착취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세게 나가게 됐어요. 교수님, 저 서운합니다. 공동 연구도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고 저 교수님이 시키는 일 하느라 제 논문도 계속 늦어지고 있고요. 사실 저 얼마 전에 갑상선 암 수술 받았어요. 이것도 교수님 시키신 일 때문에 쉴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교수님은 제가 암 수술을 한 사실을 알고 조금 놀라신 눈치였어요. 그런 일은 왜 보고하지 않았냐고 하시더군요. 전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됐죠. 교수님이 가족도 아니고 그런 사실까지 알아야 할까요? 하지만 저희들이 결혼해서 둘 다 그만두게 되면 소아암 병동에 큰 손실이 난다고 하면서 전 나가되 남자친구까지 그만두는 건 끝까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가지 해결이 안 된 채 찝찝한 마음으로 우린 상견례장에 나란히 참석하게 됐어요. 저와 남자친구는 예약한 호텔 일식당에 마련된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시부모님과 남동생들이 쫙 앉아 있었고 우리 쪽엔 외삼촌과 외숙모님 그리고 큰언니가 와 있었죠. 전 조금 늦어서 시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한 후 남자친구와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시아버지와 외삼촌은 서로 어색하게 앉아있다가 음식이 차려지고 외숙모님이 정적을 깨자 그제서야 통성명을 하시는 거였어요. 시아버지는 어쩌다가 외삼촌이 절 키우게 됐는지 간략하게 들었다고 하시면서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이렇게 어색하게 있지 마시고 음식도 드시고 얘기 좀 하세요. 여보, 뭐해? 당신이 먼저 말도 좀 걸고 해야지. 네, 새아가 될 이 아이에게 들었습니다. 어릴 적에 누님 부부가 돌아가셨다고.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조카 딸들을 잘 키워주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어려운 일을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던 건데요. 전 주희를 조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 딸처럼 키웠습니다. 저에겐 딸이나 마찬가지 나이니까요. 긴장되었던 분위기가 풀어지자 상견례 자리도 무르익어 갔어요. 예비 시아버지와 외삼촌은 처음엔 어색했던 것도 언제 그랬냐는 듯 서로 술 한 잔씩 주고받으시면서 화기애애하게 이야기꽃을 피우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가 던진 말에 결정적으로 저와 우리 가족들의 마음이 상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날은 상견례 자리에서 파혼으로 돌아서게 된 거였습니다. 그 말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본론이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래요. 저희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뭔가 불만이셨던 건지 식탁에 놓인 음식은 거들떠보지도 않으시고 굳은 얼굴로 앉아 계셨죠. 외숙모는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음식도 먹지 않는 저희 시어머니를 보시더니 의아해하면서 음식을 권해드렸습니다. 사부인, 음식이 입에 맞질 않으신 건가요? 왜 한 젓가락도 들질 않으시고. 내가 할 말이 좀 있어서 그럽니다. 우리 아들 철이가요. 알다시피 장남에다가 의사입니다.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할 의무가 있는 아이예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는 우리 아들 병원 개업해줄 형편도 못 돼서 철이가 지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희하고 결혼해도 외삼촌 내외분까진 못 모신다 이겁니다.
예? 아이,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갑자기 찬물이 확 끼얹어진 듯이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그런 분위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할 말만 침 튀겨가면서 열심히 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의 말이란 게 정말 어처구니 없이 이기적인 말이었던 겁니다. 저희 예비 시아버지와 외삼촌 모두 시어머니만 황당하게 쳐다보면서 말을 잇지 못하고 계셨죠. 막말로 저희는 새 며느리가 될 애가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하길래 좋아했어요. 며느리가 의사고 둘이 같이 병원 개업하면 우리 철이한테 도움이 좀 되려나 했죠. 그런데 외삼촌이 키워주셨다는 명목으로 돈이나 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 며느리 앞길 막지 마시고 그쪽은 그쪽대로 사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주인의 외삼촌이 얼마나 부자신데 그런 소리를 하세요? 이분이 누군지 알긴 하세요? 아, 왜? 내가 못할 말을 했니? 이 사람이 누군데 이러는 거야? 아, 조카가 의사니까 거기 빌 붙으려고 상견례에 나온 거 아니었어? 참다 못한 남자친구가 자기 어머니의 입을 막으려고 큰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황당한 말을 하는 시어머니를 멍하니 쳐다보다가 이마를 탁 치면서 고개를 흔드셨고요. 정말 못 말리겠다는 거죠. 외삼촌과 외숙모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머리 끝까지 오른 화를 감추느라 쩔쩔매셨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 어머니에게 실망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당장 주인의 외삼촌에게 사과드리세요. 아니,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했다고? 어머니 혼자 지레 짐작으로 신뢰되는 소리를 막 하세요. 주인의 외삼촌, 강남에 10층 건물이 있는 땡땡가등 사장님이세요. 뭐? 아이, 그 유명한 갈비집 사장님이라고? 아이고, 거짓말하지 마. 됐네. 사부인이 날 못 믿으시는 것 같으니 이 결혼은 못 시키겠네. 내 장서방 자네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병원 개원하라고 자네 앞으로 우리 건물 5층에 점포 하나 내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구만.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신 얼굴 볼 일은 없겠네요. 실례했습니다. 외삼촌은 잔뜩 화가 나서 제 손을 잡아 끌고 상견례 자리고 뭐고 박차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 남자친구는 외삼촌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애걸복걸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화를 거두어 달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가 말을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손을 부들부들 떨다 갑자기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철아. 아유, 내가 오해를 했구나. 저 새아기 외삼촌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저 늙은 엄마가 너무 걱정만 많아서 그만 실례를 저질렀네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닙니다. 고깃집이나 하는 제가 뭐가 사돈으로서 흡족하시겠어요. 제가 주위 부모님도 아닌데요. 저 역시 그런 편견 가득 찬 시어머니 짤인 마음에 안 듭니다. 주희야, 어서 가자. 뭐해? 갑자기 시어머니는 남자친구 옆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 싹싹 빌면서 본인이 말 실수한 것 같으니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하지만 우리 외삼촌이 그런 일로 금방 마음을 푸실 분은 아니었죠. 우리 외삼촌도 자존심이 엄청 강한 분이었거든요. 시골에서 힘들게 농사 짓다가 강남에 와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뤄낸 건물주의 꿈인데 그걸 그렇게 폄하하고 우습게 보는 예비 시어머니가 좋게 보일 리가 없었죠. 그리고 그렇게 가볍게 입방정을 떠는 사람과는 사돈을 맺을 필요도 없고요. 저는 그때 생각 없이 말씀하신 예비 시어머니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평소에 제가 남자친구에게 우리 외삼촌이 강남 땡땡 가든 사장이라고 말했다면 지금 이 사태가 달라졌을까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사람을 가진 재산 정도나 권력으로 판단하는 그런 속물 같은 시어머니의 면모는 저도 좀 거부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잠자코 일단 외삼촌 부부를 따라 상견례 장소를 파하고 나왔습니다. 남자친구에겐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고요. 어차피 다음날 우린 만나게 되어 있었어요. 같은 병원에 근무를 하니까 말이죠. 그렇지만 전
화난 얼굴로 남자친구의 눈길을 피했고 오전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은커녕 얼굴을 마주대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코를 박고 복도를 걸어가다가 전 남자친구를 마주쳤어요. 얼른 그의 눈을 피하면서 다른 길로 가려고 했죠. 남자친구는 그런 저의 팔을 붙잡고 애처로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잠깐만 주희야. 아직도 화난 거야? 우리 어머니가 잘못한 건 내가 사과할게. 그래도 안 될까? 응? 나 정말 너 놓치기 싫어. 우리 이제까지 아무 장벽 없이 잘 사귀어왔고 결혼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래, 나도 당신하고 헤어지는 건 아마 안타깝고 괴로울 거야. 하지만 우리 외삼촌이 모욕당한 부분에 있어선 당신 어머니 잘못이 없다고 하긴 힘들어. 그리고 나 역시 자기네 어머니가 심했다고 생각해. 우리 외삼촌 전혀 나한테 빌부터 살려는 생각 안 하시는 분이야. 내가 그분들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입었지. 그래서 나도 외삼촌 외숙모가 더 늙으시면 모시고 살 생각도 했어. 그런데 자기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난 좀 놀랐어. 그래, 그건 내가 미안해. 하지만 우리 어머니도 말실수 하신 거 인정하셨잖아. 그런데 외삼촌이 저렇게 마음을 풀지 않으시니 나로선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 제발 주희 네가 외삼촌께 말씀 좀 잘 드려줘. 그러면 해결될 일이잖아. 남자친구는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자기는 어머니에게 우리 외삼촌께 따로 사과를 드리겠다는 말은 절대 안 하더군요. 그저 자기가 모든 걸 책임지고 외삼촌 마음을 풀어 보이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예비 시어머니가 외삼촌에게 직접 사과하러 오시지 않느냐고 하니까 남자친구는 한참을 우물쭈물 하더니 겨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우리 엄만 아직도 네가 외삼촌에게 깊이 관여하거나 매여 사는 건 원치 않는다고 하셨어. 물론 외삼촌이 너희 부모님처럼 널 잘 키워주신 건 고맙고 나도 인정해. 하지만 그분들은 그저 친척에 불과하지 부모님은 아니잖아. 그래서 혹시 그분들이 늙고 힘이 없어졌을 때 네가 그분들을 모시겠다고 나설까 봐 그래.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난 장남이라 우리 부모님 모셔야 하는데 너희 외삼촌 외숙모 우리 부모님이 같이 사실 순 없잖아. 전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나한테 상의도 없이 자기 부모님 모실 생각부터 하는 건 저보다 이 사람이 먼저였던 거였습니다. 전 화가 나서 남자친구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뚝뚝 끊어내듯이 말을 했어요. 잘 들어. 난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그분들을 그저 친척으로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우리 외삼촌 외숙모 부부 아이 없으셔. 그래서 우리 세자매를 조카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식들처럼 정성 다해서 키워주신 분들이야. 그런데 내가 그분들이 그저 친척이라고 해서 외면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그렇게는 못해. 그분들이 늙고 힘이 없어지면 나도 딸처럼 그분들 모실 거야. 그러니까 난 당신이랑 결혼은 안 되겠다. 우리 헤어지자. 저의 확신에 찬 말투에 남자친구는 고개를 떨궜어요. 더 이상 절 설득할 수 없을 거라는 직감을 했나 봐요. 그 사람은 말없이 제 손을 놓고 저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 후로 전 남자친구와 같은 병원에서 마주치는 것이 괴로워졌어요. 그래서 파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전 동네의 소아과를 개원하게 됐습니다. 예정대로 대학병원엔 사표를 냈고요. 저와 헤어진 후 얼마 되지 않아 그 사람은 다른 부잣집 여자친구를 물었나 봐요. 인스타를 가끔 보다 보니 알고리즘을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한 사진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 그 사람이 여자친구와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한없이 우울감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 사람과 헤어진 걸 후회하진 않아요. 그런 입이 가벼운 시어머니와 자기밖에 모르는 남편감을 모시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저 역시 우리 가족이 먼저고 그 다음이 시댁 식구잖아요.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가 아니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외삼촌이나 제가 그 자리에서 참고 이 결혼을 계속 진행했어야 할까요? 전 진심으로 여러분의 조언이 듣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은 전 남자친구는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저와 헤어진 지 2달도 안 돼서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3개월인가 만나더니 바로 결혼을 결정하더군요. 그 여잔 의사도 아니고 고생이라곤 모르는 부잣집 딸이라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던 이상형의 여자를 만났다면서 SNS상에서도 자랑이 대단했어요. 그들의 인스타는 두 사람의 행복한 사진들로 가득합니다. 그런 전 남자친구의 행보를 보니 이 남자에겐 내가 아니어도 그저 돈 많은 여자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 하는 괘씸한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전 그 남자와 헤어지길 참 잘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돈만 보고 결혼까지 하는 관계가 과연 얼마나 견고할 것이며 끝까지 서로 사랑은 할지 그게 의문이더군요. 제 전 남자친구란 사람 정말 속물 덩어리이지 않은가요? 전 요즘 간호사 선생님들과 하루하루 소아과를 운영해 나가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남자를 만날 생각이 전혀 없어졌어요. 우리 병원 간호사님들은 그래도 새로운 사랑이 치료약이라고 하면서 좋은 남자 있는데 소개해줄까 하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전 다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크게 남자에게 데이고 나니 정말이지 혼자가 편해서 말이죠. 언젠가 저에게도 새로운 사랑이 찾아오게 되면 모를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네요. 제 얘긴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얘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외삼촌 부부는 그런 남자 잘 찾다면서 아직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니까 기다리면 더 좋은 사람 만날 거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끔은 남자친구와 함께 했던 추억들이 절 괴롭힙니다. 애써서 잊고 지내지만 말이에요. 그 사람은 결혼했고 저 같은 건 안중에도 없을 텐데 제가 그 사람을 생각해 봐야 뭐 하겠어요. 하지만 정말 생각이 나고 그리울 때가 있더라고요. 1년이나 전이지만 말이죠. 문득 1년 전 저의 씁쓸한 기억이 생각나 여러분께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 사연을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겠어요. 구독자 여러분, 긴 글 읽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